네, 어벤져 전략회의 5월 24일 금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정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이제 좀 6월 7일 날 있을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선고를 앞두고 마음이 좀 급한 모양입니다. 오늘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을 도웁시다라고 해서 후원 계좌 또 자녀의 책 뭐 이런 거를 소개를 했어요. 지금 현재 법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어떤 집을 추징 신청을 해서 그걸 일단 재산을 보존 신청했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화영 부지사의 선고 내용 이것이 굉장히 본인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또 이게 정말 이 김대중 내란 조작 사건 이후에 최대의 검찰 조작 사건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을 돕자. 그리고 또 이 계좌번호까지 이렇게 버젓이 올려놨습니다. 네네. 좀 마음이 좀 많이 급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내가 지사였는데 부지사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안 좋다. 그러니까 도와주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판결이 언제 나오냐면은 6월 7일에 나와요. 네. 그럼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5월 24일이니까 한 2주 정도 뒤에 판결문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보석 그 신문 할 때 네. 보석과 관련해 가지고 절차 진행하는 중에 그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진짜 황당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진짜 황당한 이야기 하더라고요. 황당한 이야기인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황당한 이야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굳이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나? 쓸데없는 말을 못하러 하지. 그래서 황당하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지만 황당하다 이 이야기인데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니까. 그다음에 그 변호사가 또 진짜 웃긴 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쌍방울 대북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판결문에 자세히 써달래요. 네. 그 판결문에 자세히 써가지고 이러이러하니까 그 이화영이 유죄고 그러니까 그 이재명도 유죄고 이런 식으로 자세히 써주기를 그 변호사가 진짜 바라는 건가? 네. 그것이 과연 이재명 대표의 뜻인가? 전 좀 납득이 되지가 않는데 그런데 지금 곰곰이 이재명 대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화영 부지사 관련된 판결이 나오고 그 판결문에 쌍방울 대북 관련해가지고 자세하게 나오고 그럼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김영철이 고맙다고 북한의 김영철이 고맙다고 친서 보낸 내용도 있을 거고요. 땡큐 김영철. 땡큐 뭐 이화영 땡큐 뭐 이재명 뭐 이랬을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국정원 문건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딱 나올 걸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등골이 오싹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화영이 다른 마음 먹기 전에 이화영을 갖다가 좀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필요하겠다. 지금 그렇게 단도리를 갖다가 할 때다.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징역 15년 나왔는데 네. 제 생각에 이화영 부지사는 징역 15년이 그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나는 그냥 깜빵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때까지 버티겠다. 아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건데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가 그 김성태 회장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뇌물 액수가 지금 한 3억 5천 가까이 된다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다 추징돼야 되고 거기다 벌금까지 딱 하면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집도 뭐 다 날리게 생겼다. 돈이 문제인 거지 몸이 문제인 게 아니지 않나. 네네. 저는 그런 생각이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저런 운동 아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어제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가 돈을 이제 이 청와대 직원들한테 여러 사람한테 거래했던 그런 흔적들을 어제 이야기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추가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즉 이 돈을 집을 사는데 사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문다혜가 원래 아버지가 살던 지역을 이제 그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 집을 또 일정 수익을 남겨 판 다음에 양평동에 있는 집을 또 사서 그걸 한 1년 6개월인가요? 그때 또 한 1억 6천만 원 정도 이익을 남겨 또 팔았어요. 자, 그런 어떤 집을 사는 과정에서 지금 청와대 직원들하고 돈 거래를 한 흔적들이 나왔다는 것인데, 근데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무리 그렇지만 대통령 딸이 청와대 직원들하고 금전거래를 한다는 것도 웃기고 더군다나 왜 집 살 때 이런 방식을 통해서 했는 것인지 진짜 이 돈이 그렇다면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의 돈인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의 다른 용도에 쓰인 돈일 것인지 아마 검찰은 후자를 집중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이거 수사에서 밝혀야 되는 게요. 네. 이게 2018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2018년 3월에 그 문다혜 씨의 남편인 서창호가 토리게임즈를 퇴사해요. 토리게임즈. 2018년 3월에. 네. 그런데 그 3월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돼요. 네, 중소벤처기업 뭐 그 진흥공단이죠.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한 게 3월인데 공교롭게 그 3월에 사위가 문 대통령의 사위가 토리게임즈를 갖다 퇴사한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4월 11일에는 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구기동에 빌라가 있었는데 그 빌라가 누구 거였느냐? 서창호 거였어요. 그런데 그 서창호가 빌라를 문다혜를 되게 사랑했나 봐요. 증여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한테 4월 11일에 그 빌라를 증여해요. 네. 그래서 이거 뭐 부부 사이가 좋았나 보다.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3년 뒤에는 이혼을 했는데 어쨌든 그때는 뭐 사이가 나쁘지 않았나 봐요. 네. 증여를 갖다가 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4월 11일에 빌라를 증여받았는데 문다혜가 7월 10일 3개월 만에 그 빌라를 팔아버려요. 팔아버린다. 남편이 기껏 줬더니 그걸 갖다가 팔아버려. 그때 판 금액이 얼마냐? 매도 대금이 5억 1천만 5억 얼마 원이었어요. 천만 안 되죠? 5억 1천만 원이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7월 말에 어디로 갔느냐? 태국을 간 거예요. 태국 갔죠. 그때 간 게 태국이고 8월 9일에 서창호가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하는데 전무로 취업해요. 타이 이스타젯이 2018년도에 생긴 회사거든요. 그 실질적인 오너는 이상직이었거든요. 네. 그 이상직이 2018년 3월에 문 대통령에 의해서 중진공 이사장으로 선임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5개월쯤 뒤인 8월 9일에 문 대통령의 사위가 타이 이스타젯의 전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로부터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2019년 5월에 양평동에 있는 집을 다가구 주택을 네. 문다혜가 매수를 해요. 매수를 한다. 그런데 그때 얼마 주고 매수하느냐? 7억 6천에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다혜가 2018년 7월에 그 구기동 빌라를 5억 1천만 원에 매도했는데 그 다음 해인 10개월 뒤인 2019년 5월에 양평동 다가구 주택을 매수하는데 7억 6천이에요. 그 차이가 그러니까 2억 5천이 남는데 지금 언론에 그 기사 이렇게 쭉 나오는 네. 뭐 그 누구야 그 청와대 그 경호처 직원하고 이런저런 돈 관계가 왔다 갔다 한다. 네네. 그다음에 디자이너 양 씨의 딸 이네스 양하고 뭐 돈거래가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언제냐면 이때거든요. 그냥 집을 사기 위해서 결국은 돈을 빌렸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그걸 통해서 빼돌린 건가?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것도 물론 뭐 소설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타이 이스타젯에 그 이상직 같은 사람들이 네. 문 대통령의 전 사위 서창호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준다. 돈을 주고 그거를 세탁하기 위해서 경호처 직원의 계좌가 이용이 된다. 이용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개월 만에 2억 5천 더 붙여가지고 양평동의 다가구를 매수한다. 이런 것이 혹시 아닌가? 저는 네. 확인되는 건 아니고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디서 하늘에서 2억 5천이 10개월 만에 뚝 떨어집니까? 그렇죠. 내가 집 한 게 5억 1천만 원인데 그 다음에 뭐 저도 뭐 집도 사보고 팔고 그래봤지만 이사도 가보고 그랬지만 집 팔면 뭐가 생깁니까? 뭐가 나갑니까? 그거 나가잖아요. 저 뭐 부동산 비용도 나가죠. 세금 세금도 나가고. 나가죠. 뭐 세금 나가고 복비 나가고 예, 그러면 취득세 뭐 이런 거 다 나가잖아요. 5억 1천만 원에 집을 팔면 5억 1천만 원이 다 내게 됩니까? 거기서 최소한 몇 천만 원은 세금이나 이런저런 경비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계산하기 쉽게 정확하진 않지만 뭐 한 5, 6천 나가가지고 그 구기동 빌라 팔았더니 5억 천에 팔았더니 내 호주머니에 4억 5천밖에 없더라. 그런데 양평동 다가구 주택을 샀는데 그건 7억 6천에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 살 때 달랑 7억 6천 있으면 집 살 수 있습니까? 그때도 복비 줘야죠. 그다음 취득세 등록세 내야죠. 이사 비용 뭐 이런저런 내야죠. 그러니까 최소한 7억 6천에 샀으면은 뭐 한 8억 정도는 들어가는 거 아닌가? 부대 경비? 그러면은 상당한 돈 3억 이상의 돈이 필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추가로 그 돈이 어디서 났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좀 희한하네. 뭐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아하. 엄마 그 옷 사는 돈 좀 아껴가지고 그걸 갖다가 보태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절대 같지는 아끼지 않을 않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결국은 희한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희한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즈음에
자기를 경호하러 태국에 있던 그 경호처 직원 계좌를 통해 네. 가지고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든지 문다혜 씨가 못 밝히겠다라고 하면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에서 밝혀내든지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찰이 아마 뭐 단순한 돈 거래 갖고는 수사를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수사를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수상한 흔적들이 계좌를 통해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논의한 대로 이게 뭔가 어떤 여러 가지 좀 이 부적절한 자금 거래 뭐 이런 것들 또 불법적인 자금 거래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에서 일단 이건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조금 전에 김호중 가수에 대한 구속 심사가 종료가 됐습니다. 50분 동안 구속 심사가 종료가 됐고 지금 이제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아마 대기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영장 발부 여부가 이제 결정이 날 텐데요. 그 오늘 저한테 어떤 분께서 이제 우리 그 구독자분께서 이 글을 하나 보내셔서 장문의 글을 보내셨는데 본인은 사실 김호중 이제 팬클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모로 참 가슴이 많이 아프고 지금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상 이거야말로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용서할 수 없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김호중 씨를 팬클럽 활동했던 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또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이 참 없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인기를 먹고 사는 이 저 가수들은 공인입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정말 자기 행동 하나하나 다 조심해야 되거든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아픔을 줄 수 있으니까 오늘 이 결과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 이 한국갤럽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지율이 24%로 계속 지금 4주 연속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24%로 그냥 가는 것 같습니다. 쭉 변화가 없고 그리고 전 국민 25만 원 이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이 43%, 반대가 51%로 반대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전보다는 5%포인트 떨어진 그런 지지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뭔가 좀 상황의 변화가 빨리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다가는 지지율이 크게 변화가 없으면 국정의 동력을 찾기가 참 어려운데 자, 이런 상황에서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소위 뭐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이었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지금 이번에 시민사회속실 산하의 3비서관으로 합류한다. 이런 지금 보도가 있고 아마 오늘 출근한 것 같습니다. 이분이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그 중앙지검장일 때 당시에 이제 구속됐고 1년 6개월 실형을 살았습니다. 만기 출소를 했고 청와대에서는 하여튼 뭐 대통령실에서는 능력이 꽤 뛰어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뭐 일단 이렇게 박 전 대통령 모시다가 이렇게 탄핵까지 되고 또 이 구속까지 됐던 인사를 굳이 이렇게 기용할 필요가 있었느냐 솔직히 좀 저는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뭐 대통령 인사권이기 때문에 어떤 연유에서 했는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요 어제 노무현 대통령 15주기 추묘식이 있었는데요. 참 여기서 이상한 장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자택에 가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 조국 혁신당 대표, 그 다음에 김경수를 불러서 이렇게 네 명이서 뭐라고 할까 담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네 명한테 뭐 앞으로 뭐 잘해달라 뭐 등등 이런 거를 뭐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왜 김경수를 꼈을까요? 전 참 이 문제가 아마 제가 오늘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문재인은 김경수를 이재명 조국과 함께 꼈을까? 그 의문 한번 풀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심평은 연일 지금 한 전 위원장을 공격을 하고 있고 김종인, 조국 뭐 이렇게
한 전 위원장의 어떤 이 다시 복귀론이 하다 보니까 다시금 이들이 좀 준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어제 이 최재형 목사에 대한 또 이 그다음에 서울의 소리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최재형이 김건희 여사한테 청탁했던 내용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청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이야기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